티컬리.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으로 12년 만에 16강에 올랐는데요. 그날의 뜨거운 응원 열기와 감동,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전화 한 통으로 원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면 누구라도 혹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점플러스에서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지난 5월 부산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다가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는데요. 그날의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증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 10월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흐릿하다는 그날의 기억. 서면 쪽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잘 걸어갔다까지 있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휴대폰을 하다가 깨니까 응급실이었던 거죠. 그날의 진실은 당일 CCTV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가해 남성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곤 천천히 그 뒤를 쫓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는데요.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건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는 대체 왜 피해자를 따라간 걸까요? 혹시 아는 사이였던 건 아닐까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해자 진술 조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등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데요. 그때 당시에 폰 보면서 가고 있었어서 누구를 마주칠 그것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었다면 아니면 누군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걸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나중에 진술을 보니까 사실 따라간 거는 때리고 싶었다. 결국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격한 것, 의식을 잃은 것을 인지하고도 폭력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 그리고 실신한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 등을 미루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에겐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는데요. 사건 당일, 가해 남성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가 간 곳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였는데요. 왜 가해자는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간 걸까요? 그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 장소로 돌아온 가해자. 떨어진 피해자의 소지품을 줍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각지대로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8분가량의 일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분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그거를 깨우려고 계속 제 뺨을 때렸대요. 의식이 없다 이렇게 치면 그 자리에서 깨우려고 하거나 뭔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지 굳이 그 배너 뒤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처치를 하나 싶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점은 또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인데요. 이제
이제 제가 환복을 했을 때 친언니가 이제 그 환복을 도와줬었는데 너 속옷 안 입었어? 그래서 무슨 소린데 입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오른쪽 종아리에 제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고 해요. 가해 남성에게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강간치상, 강간폭행 등 성폭력 범죄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것인데요. 그러나 CCTV 기록이나 DNA 등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에 어떤 증거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그런 직접 증거를 채취하지도 못했었고 뭔가 아직도 너무 많은 궁금증들이 남아있는데 8분 동안의 시간은 그 사람만 아는 거다 보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죽기 전에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수소문 끝에 어렵게 가해자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가 우발적이 있잖아. 이 사람 물체로 안 보이고 그때 지도 생각할 때 이렇게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그렇게 술을 한잔 먹고 나가고 그렇게 됐다고. 어릴 때 저 아빠가 내를 때리는 거 많이 봤었거든. 보고 많이 그게 자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옛날에 뭐가 좀 저지르는 그때 내가 많이 까먹거든 그때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가해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도상해 4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 18범이었는데요. 가해자가 게시글을 쓰게 된 이유 역시 이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누군가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어떤 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생 경험이랬으면 하는 마음은 진짜 솔직히 큰 것 같아요. 이런 아직 사회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을 하시고 그 심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여러 가지 피해자의 그 신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강변을 서성이던 한 여성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자취를 감춥니다. 어두운 강 속으로 사라져버린 여성. 뭐야? 어디 갔어? 어떡해? 강에 빠졌나 봐. 경찰 불러 빨리. 세 남녀가 지목한 여성의 실종 장소 주변을 밤새도록 수색했지만 여성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실족 사고 혹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었죠. 생사불명 상태의 실종 여성,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세 사람에게 경위를 물었습니다. 세 분 실종 여성과는 무슨 사이입니까? 저는 직장 동료고요. 이쪽은 제 남동생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넷이서 친해서 자주 만났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대체 뭘까? 그 친구가 요즘 들어 부쩍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술 한잔 했습니다. 우울해하는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주점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인 네 사람. 그게 사고의 원흉이었다고 지목합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 설마 남자랑 같이 있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 나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이야기했잖아. 됐고 좀 당장 들어와. 어렵게 만난 건데 어떻게 그래? 그럼 내가 갈까? 어? 아 여보, 아니 왜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왜 그런 남자랑 아직까지 못 헤어지고 있냐고. 그 사람 남편이 의처증이 심했어요.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바람을 쐬러 강변을 찾았다는데요. 아무도 닥쳐올 비극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경찰이 기이하게 생각한 건 실종 여성이 강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순간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서로 들어선 한 남성.
흥분한 채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니들이 한 짓인 거 모를 줄 알았어? 내 아내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아니야! 지금 누가 누구를 범인으로 보는 거야? 당신 의처증이 당신 아내를 죽인 거야, 알아? 내가 의처증이라고? 당신이 내 아내랑 바람 피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건 또 무슨 소리인 걸까? 이래도 발끈할 거야? 외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내밀며 연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남편.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실종 여성이 내연남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내연 관계임과 동시에 채무 관계까지.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신과 실종 여성 정말 부적절한 관계였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일찍 와 있었네. 왔어? 누구셔? 여기는 회사에서 제일 친한 내 후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둘이 동갑이야. 말 편하게 해. 실종 여성과 직장 동료였던 누나로부터 소개받아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내연남. 남편이 실직했다면서 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금액이에요. 제가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발전했고요. 실종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길 기다리면서 2년 동안 내연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실종 여성이 가입한 수억 원대 생명보험의 수령자, 남편이 아니라 내연남이었죠. 실종 여성이 가입한 생명보험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 수령인으로 지정돼 있던데요. 오해입니다. 이건요. 이것 좀 봐봐. 이게 뭐야? 왜 보험금 수령인이 내 이름으로 되죠? 아니, 나 남편이랑 곧 있으면 이혼하고 갈라설 건데 당신 이름으로 해놓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이 혼자서 가입한 겁니다. 제가 시키거나 강요한 적도 없다고요. 보험사 직원 탐문 결과 실제로 실종 여성이 혼자 보험사에 방문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언이 입수돼 남성의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강가에 피해자 혼자만 남아있던 겁니까? 그 친구가 남편이랑 통화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강변에서도 계속해서 걸려온 남편의 전화. 받지 마. 미안해. 잠시만. 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누나가 같이 온 거고요.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그 친구를 조사해 보시라고요. 누구 말입니까? 그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요. 저희 둘이 만난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계속 구애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좀 보시라고요. 실종 여성과 내연남의 관계를 알면서도 구애를 멈추지 않았다는 고교 동창. 의심스러운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 똑바로 선택해. 남편인지 저 사람인지 확실히 하라고. 너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다툰 뒤로 강에 가서 그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실종 여성이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라는 증언이 더해지며 동창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종 여성을 질시해왔던 고교 동창의 치정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정말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까? 방금 전에 주점에서 싸웠는데 단 둘이 남겨지니까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없어진 뒤였다고요. 지금 엉뚱한 사람 의심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 친구를 가장 싫어한 건 저나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언니였다고요. 우연히 동생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누나. 뭐야? 얘가 왜 내 동생한테 문자를 해? 뭐야 이거? 결혼한 상태로 남동생과 만남을 가지는 실종 여성에게 크게 격분했다는 겁니다. 술자리 역시 실상은 감정이 상한 실종 여성과 직장 선배의 화해를 주선하는 술자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생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실종 여성을 깊이 원망했던 여성. 끝까지 동생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자 실종 여성을 강에서 민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 남동생과 함께 자리를 떴었다고요. 그 친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사건과 관련됐다는 물증이 없는 상황.
주점에서 차를 타고 강으로 향한 4사람. 그 이후의 정확한 행적은 불투명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칠 유일한 증거는 도로에 설치돼 있던 CCTV였습니다. 주점에서 강변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경로에 위치한 CCTV를 전량 감식해본 결과 CCTV 미설치 구간 한 곳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CCTV 미설치 구간을 지나기 전후로 미묘한 차이점이 발견됐는데요. CCTV 미설치 구간을 지나온 뒤 용의자들이 탄 차량의 차체 높이가 미세하게 높아진 게 포착된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자동차에 무게가 실렸나 안 실렸나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이것이 줄어들어서 타이어 위치가 높이가 달라져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차체도 달라집니다. 탑승객들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차체. 성인 남성 한 명이 앉아있을 경우 18.95cm의 높이를 보였는데요.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 16.4cm로 차체가 낮아지는 게 확인됩니다. 호일 스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실리면 차량의 높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차체 높이를 통한 무게 감식 결과 약 50kg가량 가벼워진 용의자들의 차량. 실종 여성 몸무게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구간에 감쪽같이 사라졌던 실종 여성의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용의자들의 차량이 가벼워진 CCTV 미설치 구간을 집중 수색한 결과 형사님, 저기요. 마침내 방수포로 뒤덮인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 즉각 3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목에 남은 선명한 압박 흔적.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강으로 떨어졌다는 3 용의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죠. 3 용의자의 진술이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 마침내 범행의 충격적인 전말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들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아무도 시신을 찾지 못할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잠시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내가 애쓰고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한 번에 빚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종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대. 절대 위험한 일 아니야, 자기야. 내가 보증할게. 보험 사기를 위해 위장 사망을 제안한 범인들. 다른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고교 동창 역시 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던 차에 범행에 가담하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겁니다. 다가온 사건 당일.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조금? 이거 마셔. 술 깨는데 이게 최고더라. 고마워.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목졸라 살해한 세 범인. CCTV가 없는 곳에 차를 정차하고 시신을 강에 빠뜨린 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실족했다고 입을 모았던 겁니다. 깨진 신뢰의 파편이 곧 흉기가 됐습니다. 동료에도 우정도, 심지어 사랑도. 이들에게는 그저 비싸게 값을 매겨서 팔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청년 가계대출은 약 475조 원. 한국 1년 예산 85%에 육박하죠. 비트코인으로 처음에 그 손해를 크게 봤어요. 아, 이거 손해를 메꿔야겠다 싶어서 신용대출을 하게 됐고, 대출이 한 2, 3천 정도 됐을 때, 아, 이거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고 나 혼자 해결을 해야겠다. 제 신용으로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게 작업대출이었어요. 청년들의 위기를 이용하는 대출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업대출로 갔다가 작업대출에서 내구재 대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핸드폰을 개통해서 업자한테 팔아먹어요. 그거를 걔네가 해외로 팔아넘기고 저한테 5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용이 아닌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구하는 게 내구재 대출입니다. 오늘의 점플러스.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 대출의 모든 것 낱낱이 알려드리죠.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뛰어들었던 20대 남성. 결국 대출의 굴레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비트코인으로 처음에 그 손해를 크게 봤어요. 잘 벌다가. 그런데 나중에 한순간에 잃고 나니까 아, 이거 손해를 메꿔야겠다 싶어서 신용대출을 하게 됐고, 제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땡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안 나오니까, 왜냐면 제가 직업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다 보니까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왔고. 대출 한도 초과로 절망하던 그때, 이전에는 모르고 살던 대출의 세계를 알게 됐다고 하네요. 무직자 대출, 무직자 대학생 대출, 대학생 대출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을 하면은 맨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게 작업 대출이었어요. 그가 받았다는 작업 대출.
인터넷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대체 뭘까요? 작업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다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직업을 작출해내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위의 어떤 사실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고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대출 작업을 진행해준다는 솔깃한 제안을 건넨다고요. 걔네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라로 무슨 커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장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걸로 꾸며내는 거죠. 아, 이러면은 내 신용도가 좀 낮아도 돈이 나오겠구나. 저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입장이니까 수수료 떼는 거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업대출해서 얼마 나왔어요? 한 2, 3천 나왔습니다. 작업 대출을 의뢰하면 브로커가 조작된 서류를 통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주는데요.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형식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여기 4대 보험해서 하는 업자 쪽에서는 서류 자체는 다 정식이니까 뭐 걸려도 우리가 걸리지 너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켰습니다. 단 한 장의 서류로 무직자도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작업 대출. 광고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혹할 수 있는 조건들. 그렇기 때문에 저신용자들한테는 마치 동아줄과도 같지만 사기 피해로 이끄는 썩은 동아줄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이용했다는 작업 대출. 다름 아닌 전세 대출이었는데요. 대출금 액수만큼이나 치러야 할 대가도 컸다고요. 주식 쪽 그 비상장을 상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면은 수익이 난다고 바로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전세대출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요. 부동산 앞에서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주인이 알아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이제 그러니까 제출하는 식으로 1억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달된 대출금 1억, 그대로 피해자의 채무가 됐다고요. 브로커였던 지인이 소개해준 집주인, 계약 후 대출금을 편취해서 잠적한 건데요. 전세 작업 대출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 전세 대출이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아니라 그 책임도 저한테 어느 정도 있다고. 피해자가 범죄자가 됐다는 황당한 이야기. 작업 대출의 세계에서는 흔하다고요. 보통 사기죄로 1억 정도의 그 작업 대출이 이어진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높다면 더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문서 위조로 진행되는 만큼 명백한 사기인데요. 대출을 받는 것만으로도 징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들을 노리는 불법 대출, 작업 대출뿐만이 아니라고요. 작업 대출로 갔다가 작업 대출에서 내구재 대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구재 대출, 대체 뭘까요? 내구재 대출을 여러 가지 받은 적이 있고. 내구재 대출이요? 네네. 그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고 줄임말인데. 구제가 어려울 만큼 벼랑 끝으로 몰린 이들.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내구재 대출에 손을 뻗는다고요. 핸드폰을 개통해서 업자한테 팔아먹어요. 그러면은 핸드폰이 비싼 핸드폰이잖아요, 원래. 원가가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되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그거를 걔네가 해외로 팔아넘기고 저한테 5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신용이 아닌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구하는 게 내구재 대출입니다. 최신 휴대폰을 개통한 뒤 브로커에게 넘겨 현찰 약 50만 원을 즉시 지급받는 형식이라는 내구재 대출. 얼핏 봐도 위험해 보이죠? 실제로 더 큰 피해를 낳는 건 유심을 개통해서 넘기는 일명 선불 유심 내구재라고 합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선불 유심을 했죠. 한 5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선불 유심은 얼마 안 받아요. 회선 하나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내 선불 유심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 요즘에 내가 스팸 문자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걸 보내는데 마치 주로 쓰겠구나. 그러니까 2만 원밖에 안 주는 거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 납득을 하고. 소액과 맞바꾼 거나 마찬가지인 내 개인정보. 안일하게 여겼던 대출이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제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해가지고 소액 결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되거든요. 굉장히 한 1,200만 원 넘는 피해를 봤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 달 전에
해서 개설된 제명의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들어왔다가 지금 인출되는 게 지금 적발돼가지고 지급 정지가 됐다. 그 계좌가 막혔다. 내구재 대출 단 한 번으로도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용 자체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게 대포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유심칩만 바뀌면 그냥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젊은이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불법성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년들에게 이게 불법이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면 하는 거거든요. 불법 대출, 결코 구제도 희망도 될 수 없습니다. 한 3천 정도는 작업 대출로 받은 그런 거였고 나머지는 뭐 내구재나 사기당한 거 뭐 이런 거 합해가지고 1억을 채웠습니다. 제가 악어 입 벌리고 있는 거에 그냥 머리를 들이민 적이죠 사실. 좀 후회가 많이 남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진행을 하면은 지금 있는 게 바닥이 아니라 더 깊은 지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피의자가 됐다는 게 되게 좀 많이 억울하고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니까 정말 후회됩니다. 단 한 번의 이용만으로도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불법 대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이용하지 않는 거라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의 연령층이 비교적 낮은 만큼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혼자 해결해 보려고 또 대출을 받게 되는 이 악순환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죠. 네. 그런데 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경각심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국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당장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불법이라는 기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것. 바로 달콤한 잠. 여러분은 요즘 잘 주무시나요? 추워진 날씨에 잠들기 어렵지는 않나요? 겨울이 숙면하기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가을, 겨울 늘어나는 수면 장애 환자들. 잠을 못 자면 심장하고 뇌에 관한 병은 다 오는 거죠. 치매부터 뇌졸중부터 우울증부터 뭐 모든 뇌에서 오는 질환이 다 오는 거고 부정맥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3배 이상 증가됩니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인구의 30% 이상이 겪은 질병. 오늘의 코드네임은 G 47.0 불면증입니다. 2년 전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화정 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불면증이 심하니까 차라리 피곤하게 몸을 만들면 좀 잠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격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약 없이는 잠들 수가 없는 그녀. 한 번에 복용하는 약의 양도 적지 않아 보이죠.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증 약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최근에 공황 발작이 자주 와서 추가된 약들이고요. 약을 먹어도 쉽게 잠들 수가 없어서 밤이 두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 비수면이라고 써 있는 게 제가 깬 시간이고 이건 이제 깊은 수면. 그래서 깊은 수면은 거의 못 자고 약을 먹고 자도 한 번 깨면 거의 1시간 반 정도는 못 잔다고 보시면 돼요. 화정 씨처럼 최근 젊은 사람들의 불면증 증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는 매해 꾸준히 증가해 70만 명에 달하는데요. 24시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영상들과 빠르게 보급된 스마트폰이 수면 습관을 망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불면증이란? 잠은 들지만 한 서너 시간 자다가 깨서 다시 못 드는 형태. 처음부터 끝까지 한 5시간 자고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4주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불면증이다라고 의학적으로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수면은 얕은 잠을 자는 렘 수면과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렘 수면은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얕은 수면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인데요. 각성, 렘 수면, 그리고 비렘 수면은 1단계부터 깊은 잠을 자는 3단계까지 나눠져 있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잠을 자는 동안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이동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수면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렘 수면이 20에서 25%, 비렘 수면은 80% 이내를 차지하면 건강한 수면으로 칩니다. 우리의 면역력과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심장이 쉬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심장이 쉴 수가 없어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등등이 발병할 위험이 불면증이 없었던 사람보다는 훨씬 높다더라. 불면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치매 발병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면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선생님 저 잠이 안 와요.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 본인이 바뀌어야죠. 안 바꿔요. 그리고 약만 먹어요. 약물에 의존해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의 남용이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건 수면제, 약국에서 처방 없이,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살 수 있는 건 수면 유도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 복용해도 안전한 걸까? 감기약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감기약의 졸려온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개운치는 않고요. 좀 자는데 좀 피곤해요. 문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몸의 분비 기능이 떨어져요.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보기 힘들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특히 이제 좀 정신적으로 취약한, 몸이 약하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선망이라고 해서 이게 치매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좀 다소 정신병적인 소견을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렇다면 의사가 처방하는 수면제는 복용해도 안전한 건가요? 환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환각 작용 때문에 자야 하는데 못 자서 친구한테 전화 와서 받고 뭐라고 하고 전혀 기억이 없어요. 답장을 하고 전혀 기억이 없고. 수면제는 사실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거나 무조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내성이 생긴다든지 중단했을 때 육체적으로 금단 증상이 생기거나 특히 간 기능이 나쁘시다든지 원래 내과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능이 더 나빠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불면증이 있는 당신, 혹시 이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약물에 의해서 불면증이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트. 바로 이 다이어트 약 때문. 뇌에는 식욕을 담당하는 부분과 수면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웃해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드시는 약이 잠도 억제해버려요. 다이어트 약을 중단했는데도 수면 리듬은 한번 깨지면 저절로 복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잖아요. 다시 살찌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죠. 불면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숙면인데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늘려야만 하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거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주는 것들이고 우유에는 또 트립토판이 많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거든요. 잠을 좋게 하는 음식보다는 해가 되는 음식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안 좋은 거는 알코올이죠. 알코올을 먹으면 빨리 잠이 와요. 뇌파가 뒤집어집니다. 처음부터 3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깬 다음에 다 얕은 잠이에요. 일상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수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아침 8시, 9시 그때 먹는 게 좋죠. 마지막이 12시까지예요. 카페인 성분이 약 10시간 정도 지속돼 밤 11시에 각성 상태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섭취한다면 새벽 1시나 돼야 각성 상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또 수면 환경도 불면증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베개들이 제가 그동안 바꿔왔던 베개들인데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거는 암막 커튼인데 최대한 빛을 차단해야지 뇌가 잠잔다고 해서 틈새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당장 알람을 맞춰 놓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아침에 햇빛 보는 거예요. 아침에 결정나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햇빛.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죠. 바깥에 안 나가더라도 안 돼요. 베란다에 베란다 안 된다. 꼭 나가야 돼. 해를 보지 않아도 돼요. 해를 보지 않고 그냥 걸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돼요. 등을 져도 돼요. 그러니까 응달이 아닌 양달만 내 몸을 맡기면 돼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햇빛에 노출된 지 15시간이 지나야 생산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 기상 시간은 필수죠. 자, 오늘 밤 꿀잠을 원한다면 당장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햇빛을 즐기면서 걷기 시작하세요. 고즈넉한 시골 마을, 이곳에 범상치 않은 농사꾼이 있다는데요. 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특별한 농부가 맞으신가요? 저는 아니고요. 가서 보시면요. 네. 한눈에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세고 예. 엄청 빠르고 아, 그분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혹시 특별한 농부세요? 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기 계세요, 저기. 특별한 농부라기엔 어딘가 애태 보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생 아니세요? 아니요, 저 여기 3헥타르 정도 단감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부 김영재입니다. 약 1,500그루의 감나무를 키우고 있는 김영재 씨인데요. 아직 초보 농사꾼이지만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비료라고 한 해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열매를 맺힌 나무들한테 더 고맙다고 인사하는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성을 다해 키운 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가 그러면 저장 창고인가요? 네. 그런데 창고가 너무 휑합니다. 밖에 안 되네요? 저희 감이 워낙 맛있다고 다 팔려버렸어요. 다 팔렸으니까 여쭤보는데 얼마나? 한 매출로 1억 5천 정도. 농사 초기에는 판로를 계속하지 못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재 씨의 단감이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수확되는 즉시 인근 지역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크기도 큰데요? 아, 크죠. 저희 감 평균 크기가 이 정도. 게다가 일반 단감들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요. 보통 14브릭스가 나온 것에 비해 영재 씨의 단감은 고당도를 자랑합니다. 감을 고를 때는 좌우 대칭이 맞고 과육과 꼭지가 붙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그게 막 약이 아니고 감 자체에서 보호하는 분이어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감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영재 씨가 귀농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원래 꿈이 요리사였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재료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신선한 재료는 어떻게 나올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농업에 대해서 궁금하게 돼서 이제 학교도 알아보고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농업농으로 선정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농사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삽질 하나 제대로 못했던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농사라는 게 뭐 매년 잘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행착오를 느끼고 있고 이게 저희가 올해 또 연구하는 감말랭입니다. 영재 씨는 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여기에 더 농촌의 미래가 있다. 어리다고 못할 게 아니라 어린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대구의 한 전시장.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과일 산업 대전 현장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수 산업 축제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나와서 좋죠. 아이러브 과일. 대한민국 과일 산업 대전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상 김영재님의 단감입니다. 노력 덕분일까요? 영재 씨는 새 연소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청년 농부로서 대표로서 받은 것 같아서 당당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과일 산업 대전은 우리나라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소비 촉진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창출하고자 이제 이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키운 우리 과일로 겨울철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바람이 매섭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도 5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16강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브라질이 강력한 우승 후보긴 하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선수들 끝까지 다치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